참 먼발치에서 보고 이렇게 하다가 정작 지역위원회에서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로서는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이영선 의원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저는 뭐 경북 성주가 제 고향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이제 캐나다에 가서 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93년에 김대중 총재님을 만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그 뒤에 귀국하고 나서 새정치국민회의에 이제 입당을 해서 9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는 가면 국회 정책연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국회 정책연구위원 그걸 쭉 하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하다 보니 한 25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은 그 일을 한 게 국토교통 분야입니다. 그래서 16대 때 이제 강동석 옛날에 장관 계실 때 건설교통 전문위원을 했고 그 뒤에 그 국토해양 전문위원 또 국토교통 전문위원을 했습니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그 국토교통 공약 또 2017년 국토교통 공약 이런 걸 제가 입안을 했었죠. 했는데 이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교체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이렇게 하니 제가 참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과연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이제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그 우리 당원 동지들의 그 말씀으로 그걸 좀 전파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절대 뭐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이 한 얼마쯤 됩니까? 5,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가구 수가 한 얼마나 있습니까? 그 5,200만 명이 2명 반이나 이렇게 같이 살기 때문에 한 2천만 가구쯤 있습니다. 그렇죠? 그 2천만 가구가 있는데 2천만 가구가 집을 한 채씩은 최소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원룸이 됐든 뭐 방 3개짜리가 됐든 그죠? 그런데 집이 부족하냐? 집은 그 가구 수보다 한 110% 정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 5,200만 명 중에 한 2,100만 가구 내지 2,150만 가구가 있는데 집은 한 2,300만 호 정도가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뿐만 아니라 이 비싼 서울에 집이 전국적으로 한 130만 호 정도가 빈집도 있어요. 지금 가락동이나 이런 데 힐리오시티 뭐 해서 그 한 채당 뭐 16억씩 20억씩 하는 그런 단지에 가면 밤에 절반 정도는 불이 안 켜져 있습니다. 그 비싼 집인데 비어 있어요. 빈집이에요. 이런 우리 사회에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집 문제가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이 현 정부 대통령에게 우리 문재인 정권에게 몽땅 지금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당신네들한테 권한을 부여했지 않느냐?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했으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국민적인 바람이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권을 했으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우리 각자 당원 동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는 게 집권당이고 집권정부예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의사들은 그죠? 의사들은 의학은 과학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학. 의사들은 의술을 자칫 조금만 실수하면 환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치나 이제 우리 이런 정책은 그러면 의사들이 하는 의술과 달리 과학이 아니냐? 흔히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말로 그냥 그치고 이러니까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을 뭘 하나를 집행을 잘못했을 때는 그 환자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정책은 사실은 굉장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에 맞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그 병 상태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의사는 환자를 고치려면 밥도 좀 잘 챙겨 먹어라, 운동도 열심히 해라, 약도 제 시간 지켜서 딱딱 먹어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런 부동산 정책도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서울과 또 지방이 또 다릅니다. 이런 부동산 문제에 맞는 처방을 집권당이나 집권 정부가 그때그때 딱딱 내놔야 되는 거죠. 삼박자로. 그 삼박자가 뭐냐? 첫째는 부동산 이 공급입니다. 이 공급이 이 수요에 적절하게 이사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져줘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집을 자기 소유로 갖고 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 집의 그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자기 형편에 맞는 그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정부가 그때그때 또 지역별로 따라서 딱딱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이제 전세난이 생기고 월세난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아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의 그 국토위 하셨던 민홍철 의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수요와 공급을 주거 지도를 만들자, 이런 제안도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구다. 대구에는 그러면 뭐 20평 아파트는 몇 채가 필요하고 공급 현황은 지금 어떻다, 재고량은 어떻다, 이런 걸 수치로 딱 통계를 내가지고 실시간으로 관리하면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아이디어도 내셨어요. 어쨌든 그런 공급의 문제야.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빈집이 그래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량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역대 정부들이 다 우리나라가 이 건설 업체들은 뭐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죠? 금방 또 집을 짓고 땅 작업을 해서 집 짓고 하는데 2년이면 뭐 뚝뚝뚝딱 또 공급을 잘 해요. 대한민국에 집이 부족해서 부동산 문제가 생겼다, 집값이 오른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갖고 있다, 두 채를 갖고 있다, 세 채 이상 갖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집이 없고 내 그 월세를 산다, 전세를 산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5,200만 명을 그 주거 수준에 따라서 쫙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이 아닌데 사시는 분 전혀 없을 것 같죠. 그걸 비주택 거주자라 합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다리 밑에 이런 데 판자로 이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도 아직까지도 한 40만 명이 있어요. 가구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람 숫자로 그냥 파악을 해요. 아니면 뭐 고시촌이나 이런 데 가서 있다든지 뭐 폐가나 사찰 이런 데 가서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에 아직 40만 명 정도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그 분들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이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준이 뭐냐? 4인 가정에서 13평 미만에 살면, 우리가 4인 가정이 13평 미만에 산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 하는 그 기준인 거죠. 그 기준보다 미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가 있느냐? 한 130만 가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까 2,200만 가구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7% 정도가 최저주거 수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있어요. 4인이 13평에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시아버지가 오셔도 아버지 오늘 주무시고 가십시오, 이 얘기를 못합니다. 며느리 아들 너희하고 사는데 시아버지 오셔가 시아버지 같이 주무시고 가세요, 이게 한 방에서 못 자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11시 12시까지 불 켜놓고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인이 13평 미만에 살때, 13평이라는 게 실제로는
방 한 칸에 사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도 130만 가구나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월세 살고 하는 이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의 한 45% 정도가 아직까지 전월세 살아요.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직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한 45% 정도가 전월세 살아요. 그리고 집을 한 채 가진 사람, 두 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있느냐.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이 한 100만 가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5,200만 명 중에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이 한 39만 명, 40만 명밖에 안 돼요. 문재인 정부나 과거 우리 정부에서 세 채 이상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뭐 왕창 매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임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5%가 자기 집이 아닌 전월세에 사는데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한테 그 임대 의무 등록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 저항 때문에. 지금 집이 아닌 그 비닐하우스에 살고 하는 사람이 아까 40만 명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보다 집 세 채씩 가진 사람이 39만 명 정도 되는데도 우리가 그 좀 더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내놨을 때 저항이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나서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좌파다 뭐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정권에 그만한 애로사항이 첫째는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이제 2012년, 2017년 두 번이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은 주거 공약, 부동산 공약을 제가 입안을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공약들이나 정책들을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걸 되짚어 보면 이재명 다음 후보께서 내놓는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서 약발이 받겠느냐?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급을 충분히 하겠다. 그 중에 특히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임대를 200만 원까지 하겠다. 공공임대를 200만 원으로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800만 가구가 전월세를 산다고 생각하면 그 네 집 중에 한 집은 그 임대료 오른다든지 이사 가라고 강요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지자체나 LH가 갖고 있는 공공임대에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200만 원 재고량을 확보하는 순간에 시장에서 특정한 민간인이나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을 좌지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임대 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이재명 후보도 기본주택 100만 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 중에 200만 명 정도가 그런 계약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거에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한 재고량 한 200만 원 정도가 확보되면 되겠다 이겁니다. 유럽에 물론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아까 집이 한 2,300만 원 정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10%가 되면 230만 원가 되겠죠. 그러면 공공임대가 200만 원가 되면 한 8%, 9%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EU 국가에서도 한 평균치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마지막까지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됐느냐? 한 7%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료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공공임대라는 그 기준 자체를 주택법 시행령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원래 공공임대라는 것은 평생 동안 집이 없어질 때까지 그냥 공공임대로 하는 걸 공공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 자체를 뭐 10년이나 20년 이래 하다가 뭐 7년 차 이런 것까지 공공임대라고 해가지고 수치를 약간 이렇게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를 갖고 있다가 이게 분양이 돼버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장에서 그 정책이 크게 효과를 못 봤던 거죠. 근데 문재인 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실질 공약은 공공임대 200만 원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어땠느냐? 서울만 놓고 보면 집값이 오를 때는 양천, 여기 양천 아닙니까? 양천,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4구가 먼저 뜁니다. 집값이 내릴 때는 그러면 양천, 강남, 서초, 송파에서 먼저 내리느냐? 아닙니다. 저 지방에서부터 집값이 먼저 내려요. 맨 마지막에 강남이나 서초, 양천, 송파에서 집값이 내립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 공공임대 그 공급하겠다고 했던 그 공약을 제대로 못 지키고 원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의원님께서 600조 넘는 예산이 통과됐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도시재생 누딜이다 해가지고 일단 매년 뭐 10조씩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과거에는 서초, 송파, 강남, 이 양천 이렇게 부동산이 먼저 뛰었는데 그 정책을 발표하니까 전부 강북이 도시재생 누딜 대상 지역 아닙니까? 그 서울역 앞이라든지 뭐 저 도봉구나 중량구 이런 데서 전부 오래된 그런 집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그냥 집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이 마용성이다. 마포, 용산, 성동 이 다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이런 데서 집값이 다 뛰어버리니까 서울 전체가 그냥 과거에는 강남 4구만 뛰었는데 서울 전체가 부동산이 막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역 앞에 그런데 뭐 4억 5천만 원 하던 게 막 12억씩 막 이렇게 가니까 그게 어디로 번집니까? 바로 경기도로 이제 번지는 거예요. 어? 그래 경기도로 번지고 경기도에서 더 내려가서 저기 뭐 평택이나 안성 뭐 이런 데까지 가서 그리고는 전국적으로 이게 부동산 가격이 다 이제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에 어쨌든 간에 45%는 전월세 살지만은 55% 60%는 자기 집에 사는데 그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랐으면 문재인 정부 덕택인데 왜 문재인 정부 칭찬을 안 하고 전부 다 욕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지금 길동에 삽니다. 제가 송영길 의원 보좌관도 있지만은 제가 이름도 송영길 보좌관할 때 제가 길동에다 집을 샀어요. 그래서 길동 아시죠? 천호동 옆에. 거기 제가 처음에 이사할 때 1억 6천만 원 주고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 13억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집을 갖다가 제가 13억 한다고 해서 그걸 팔 수가 있느냐? 팔 수가 없습니다. 집 한 채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는데 정작 집 가진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1억 6천만 원 하던 집이 12억이나 13억이 됐다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월급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청년들이 이게 상실감이 큰 거예요. 제가 아들이 이제 9급 공무원 하다가 지금 8급 공무원 하고 있는데 급여를 보면 한 190만 원 이래 받더라고요. 190만 원 받아가지고 임대료 월세 한 6, 70만 원 주고 뭐 데이트 한다 해가지고 몇수 좀 쓰고 또 출근하려면 차 있어야 되니까 차 뭐 기름 넣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월급 받은 걸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돈 모아가지고 1억 모으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집을 5억씩 6억씩 하는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청년들이나 이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 정부에 대해서 실망감을 첫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 있는 사람들은 왜 문재인 정부를 욕하느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재산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럼 왜 욕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1억 6천 2억 할 때는 세금을 얼마 안 냈어요. 그런데 당장 집값이 뭐
13억 이래 뛰어가지고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내가 이사 어디 가거나 나 차서 어디 갈 수도 없는데 세금은 뭐 2배 이래 올라가 더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자영업 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또 월급제의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택시 기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월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이에요. 응?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세금을 갖다가 부담을 피부로 느끼니까 그분들 역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절대적으로 이게 오르게 되면 집값뿐만 아니라 집 부동산이라는 것은 건물과 토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집값이 오르면 토지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죠?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한 20억 가지고 기술 벤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 투자에다가 10억 이상을 갖다 투입을 하면 기술도 더 발전되고 직원들도 더 고용할 수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공장이나 건물을 하나 확보하는데 그 부동산에 돈이 묶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술 벤처 이런 데 투자할 수가 있습니까? 창업하는데도 그만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기업을 하거나 또 우리가 그 자치단체장이나 오늘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도 오셨습니다만 이런 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펴려고 할 때도 나라 예산이 막 200억이 있는데 이걸 그 주민들과 합의해가지고 도로 조금 넓히는데도 부동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이래 되면 이 정작 그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그만치 줄어드는 거예요. 이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가지고 모든 우리 생활 영역에서 이 부동산의 그 부담이 다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은 집을 가질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를 욕하고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몇 포이라도 세금이 또 올라가니까 욕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비난을 받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지금 아주 공경이 처한 거죠. 물론 집권 5년차 돼서 지금 정도의 그 유지를 하는 것도 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단합니다만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초반에 그런 서울, 강남, 강북이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급도 원활하게 하고 수요에 맞춰서 두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도 과거에는 전부 다 임대인이 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뭐 계약 기간을 언제 어떻게 하자든지 부르는 가격이 그게 바로 금이었어요. 그죠? 저도 대구에서 이제 대명동에 신혼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10달 사는데 80만 원 주고 이래 사글세라고 그런 걸 살았어요. 그 돈 가지고 대구에서 방 두 칸에 이제 2,400만 원에 내가 살다가 서울에 또 올라오니까요. 서울에는 방 두 칸이 그 당시에 한 7천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2,500만 원 그 전세금 빼가지고 서울에 오면 4천만 원을 더 빌려야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 그래서 6,800에 살다가 한 2, 3년 살았는데 불과 2년 만에 집주인이 1억 2천인가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금을. 그래서 그 전세금을 못 올려줘서 사실은 주변에 빚내가지고 집을 샀는 게 1억 6,800 주고 집을 산 거예요. 그때 마누라가 막 울고 그랬어요. 여보 지금도 저기 빚지고 사는데 이 집 사가지고 또 빚을 어떻게 갚을래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임대시장의 현실입니다. 집주인이 부르는 값이 바로 가격이 되는 그런 우리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 지금까지 지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때 뭐라고 했습니까? 월세가 좋다. 응? 그냥 이제 앞으로 월세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전세라는 제도가 세계적으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은 전세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전세 좀 살다가 돈을 더 모아가지고
약간 빚도 내고 형제간에 일을 못해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편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럼 전세 문제가 전세난이 생기니까 전세 그거 별거 아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월세니까 그냥 월세 살아라.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바가 전세면 앞으로 LH도 월세만 공급할 게 아니라 전세도 공급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집에 가장을 상대로 해서 2년마다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내 집을 꼭 갖고 싶다. 이렇게 답변하는 그 가장의 비율이 과거 정부에서 한 79% 이렇게 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81%까지 증가됐어요. 그 의미는 전월세 살면서 이사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하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집에 가장은 우리 가족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이사 안 가고 좀 집이 못하더라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빠르게 응답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좀 실패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말씀이 좀 어려우면 어렵다 말씀하시고 쉬우면 쉽다 그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런 관계를 어느 정도 과거에는 집주인이 갑질을 하던 그게 이제 새 들어오는 사람과 관계를 좀 대등하게 하자. 임대 기간도 좀 늘려가지고 이사를 좀 자주 안 가도 되도록 하자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걸 개정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늦게 한 거야. 집권 초에 힘있을 때 그때 딱 했어야 되는데 3년 4년 끌다가 나중에 이제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원성의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이 세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100이라는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토지에서 발생하고 집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대한민국 전체의 그 부가가치 발생하는 거에 20% 정도가 가만히 있는 토지에서 발생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를 온 국민이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토지의 거의 60% 정도를 상위 1% 정도가 싹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GDP의 20% 정도 되는 소득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1%한테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3기 지금 신도시 일에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3기 신도시 하면 집을 얼마나 공급하느냐? 한 7만 5천 원 정도, 5천 호 정도 공급합니다. 그 집에 건설업자들이 1억씩만 붙여도 8조 원 정도 되는 돈이 그 건설업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뭐 대장동이다 해가지고 막 국민들이 볼 때 뭐 5천만 원 저기 투자했는데 막 577억을 가져가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가 우리는 한 달 한 달 살기가 힘든데 저런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가느냐 분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한 일들이 성남 대장동에서 생겼느냐 전국에서 다 그렇게 벌어졌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시시하고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3기 신도시에 7만 5천 원 공급하는데도 8조 원 정도 되는 돈이 민간 업체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8조 원 정도 되는 그 소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한민국 5,200만 명 전체 주거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8조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되는 2조 4천억 정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다가 주거복지 예산을 하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예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다가 주거 관련해서 도와주도록 하는 예산은 2조 4천억밖에 안 되고 그 신도시 하나 하는데 발생하는 그 개발 이익이 8조가 넘는데도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박근혜 정부 때 내가 국토교통 전문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초기에
그 초이노믹스니 뭐니 해가지고 그때 4.1 부동산 대책 내놨을 때 47개 과제를 내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5-6개까지 있었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싹 다 들어줬어요.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해서 들어줬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머지 남은 이 5개, 6개 되는 것도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야당이었지만 대책안을 내놔가지고 양보안을 내서 들어주면서 우리가 관철했는 게 뭐냐? 2가지를 관철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전 국민 주거기본법 하는 걸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최저주거 수준 미달 가구, 그죠? 128만 가구가 이 4인 가정이 13평 미만의 원룸에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주거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거 급여하는 걸 한 달에 얼마씩 주자 해가지고 그걸 관철을 하는 대신에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가 양보한 적이 있어요.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그 노력 끝에 관철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 이 2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할 사실은 큰 성과예요. 주거기본법에 당군 이래로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 주거권을 구현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법률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성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뭐 15만 원 이렇게라도 지원해주면 정말 자살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만든 게 그 주거급여인데 그 돈 1조를 가다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가 있으면 기본적인 주거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하지 않고 관료들이 돈 1조를 딱 정해놔요. 돈 1조를 범위를 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128만 가구에다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달 나누고 이러면 한 달에 돌아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급여 예산을 갖다 책정하는데 그 주거급여 예산이라는 게 지금 2조 4천억이라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걸 갖다가 전국 몇 천만 명에 나눴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3기 신도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그 전국민 주거급여 예산의 3배가 넘는 돈이 몇몇 개 건설업체들이나 시행사들이 가져가는 현실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고 다음 이제 나오는 그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그런 이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엄청난 그런 개발 이익이 발생해서 그 개발 사업자들 누굽니까? 다 땅 가지고 부자들이 개발 사업을 하지 개발 돈 없는 사람들이 합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5월 9일 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8월 30일인가 그때 이제 저기 세종시에 가서 그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문재인 정부 새 정부의 그 현안 과제 이걸 갖다가 이제 보고서를 제가 썼죠. 써가지고 민홍철 의원께서 그때 보고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 그 비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대통령께서도 변호인 아니십니까? 그죠? 법적인 전문가십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뭐라 했느냐? 우리가 임대차 사업을 하면 임대인을 아까 등록해라 했지 않습니까? 집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임대 사업을 할 때 그걸 반드시 등록해라. 등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가격을 마음대로 그래 올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임대 정보가 그 주민센터나 이런 데 골고루 공개가 돼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 내가 길동역에서 지금은 1km 부근에서 집을 얻어 살다가 임대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한 3km쯤에서 얻으면 좀 더 큰 데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시장의 정보가 투명해지면 굳이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안 해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자율적인 조율에 의해서 시장이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대 등록제 이걸 정말 해라. 집권 5월달에 집권하고 8월달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
임대인들한테만 등록해라고 걔가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임차인 등록제라도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게 2017년 8월인데 18년, 19년, 20년 전혀 안 된 거예요. 이런 게. 이 관료들이 저항이 문재인 정부 그런 실패와 민심의 분노에 상당한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제가 현 정부를 그래도 좀 두둔하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께서 그런 정말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임대인 등록이 안 되면 임차인 등록을 해서라도 반드시 임대가 이루어질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 신고도 하고 뭐 지출 생활비 지출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신고해라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임대인들은 자기 소득 좀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도 3년 동안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적하고 가고 싶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어떤 좀 실수가 좀 있었느냐? 우리가 개인 간에도 그렇습니다. 개인 간에도 상대방하고 내 간의 관계에 어떤 신뢰가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더더군다나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임대인과 임차인도 있고 또 부동산을 팔고 사는 매도인과 매수인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금융기관도 있고 그죠? 또 건설업자들도 있고 그런 건설업자들께 보증을 하는 금융기관, 신탁회사 온갖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내년에 이자가 한 3%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4.5% 남기면 1.5% 차익이 생기겠구나. 뭐 이런 걸 예상을 해야 공급이나 이게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대책을 이번 달에 내놓고 또 한 2달 있다가 또 내놓고 또 2달 있다가 또 내놓고 막 계속 그런다. 그러면 시장이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정부에서 크게 부동산 대책을 9번을 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 할 때 신랄하게 제가 비판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너무 자주 내놓는다. 5년 동안에 그냥 한 2번이나 이명박 노믹스에서 그래 내놓고 말아야지. 뭐 2달, 3달 있다가 계속 내놓으면 이거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4년 한 5개월 만에 이제 문 닫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4년 반 동안에 11번을 내놨어요. 그때 제가 또 전문위원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조삼모사로 계속 이렇게 내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해가 제가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했던 거 전부 다보다도 더 많은 대책을 막 내놓은 거예요. 석 달 지나면 한 번씩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죠. 그래서 내가 대구로 가버렸어요. 대구 저장을 가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어떤 평은 안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은 관료들이 너무 끌려다니면서 2달, 3달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거예요. 서울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울도 규제를 하면 투기지역이다, 과열 투기지역이다 해서 규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저 광명으로 가는 거예요. 또 광명을 또 투기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안성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안성 투기 단속하면 또 저기 평택으로 가는 거예요. 평택 단속하면 또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달, 3달마다 대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은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좀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토지 공개념 정책하는 정책이 나온 게 언제입니까? 노태우 정부 때 89년 그럴 때 벌써 나온 거예요. 그 당시 토지 공개념 정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택지 보유 상한제,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초과 소득 환수, 이 3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지 보유 상한 그거 해결됐습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
토지 거래 허가 받는 사람들이 관청에 가가지고 허가 신청했는데 그거 안 해주면 정말 그게 토지 거래 허가가 안 납니까?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고 삶아서라도 토지 거래 허가가 나도록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관료들만 부패가 생기고 하는 거지 그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액 하는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그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기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이제 참여정부 때 종부세 이렇게 했지만은 종부세의 취지는 절대 위헌 판결이나 이런 게 난 게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행정적인 기술적인 측면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정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와 이제 라이벌인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이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종부세를 그냥 폐지해야 된다, 재산세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 위험천만한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부세를 폐지하면 부동산 투기가 잠잠해질 것 같습니까? 투기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종부세 폐지하면 이제는 투기꾼들이 마음 놓고 또 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욕하고 있는데 종부세 폐지가 다음 정부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정말 더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제가 하나 더 변호를 하고 싶은 것은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그 신혼부부 집안집 포럼이라 해가지고 그 2017년에 그런 국회에서 연구 모임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신혼이라는 게 몇 년까지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뭐 여기 뭐 계시는 분들 10년, 20년도 신혼처럼 사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신혼은 5년까지를 신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5년을 너무 짧다. 7년까지 해주자. 그래서 2년을 더 늘려서 1년에 신혼부부가 한 30만 쌍 이상의 신혼부부가 생겨요. 그 신혼에는 처음 초혼도 있지만 재혼하는 분도 다 신혼이에요. 그렇게 해서 2년을 더 늘려줌으로 해서 한 60만 명 정도가 그 신혼부부 대출이라든지 공공임대 입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본 거예요. 과거 정부가 안 하던 걸 문재인 정부가 5년차까지를 7년차까지로 늘려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준 것도 어쨌든 절대 쉽게 평가될 문제가 아니다. 충분히 그 높게 평가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변명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 신혼부부 7년차까지에 내 집 마련이 안 되면 평생 동안 이제 7년 지나면 애를 키우면서 그 신혼 때 애를 낳았으면 걔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태권도도 보내야 되고 수학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제 하다 보면 걔가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학비도 들고 하니까 정말 내 집 마련이 그 신혼 7년차까지에 내 집 마련이 안 되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혼부부 그 단계에 내 집 마련하는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생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 신혼부부 집안집 포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던 거죠. 했는데 이런 제도가 이제 지금 시행되고 불과 얼마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우리 정부를 뭐 야당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좋은 제도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이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지금 뭐 건설 회사들이 다 경쟁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공급하는데 새로 공급되는 그 아파트들을 누군가 사가가죠. 그 사가가는 사람들 중에 75% 4명 중에 3명이 현재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사가가요. 이런 지금 현실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전부 다 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다. 75% 되는 사람들이 신규 주택 구입자의 75%가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사가가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부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 같이 살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가치의 그 공유가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5,200만 명이 2,150만 가구에 지금 살고 집은 그거보다 한 10%가 더 많은 2,300만 원 집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정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있고요. 이제 본론은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나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어떤 지금 정책을 갖고 있으며 또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을 그 정책으로 정말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세 가지 큰 그 주택 관련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주택 이 100만 원을 공급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에 800만 명 정도가 전월세를 사는데 200만 원 정도 재고량을 가지면 임대시장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정자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뭐 한 12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추가로 앞으로 한 100만 원을 더 공급해서 임대시장에서 임대인들이 갑질하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해결하겠다. 이게 이재명 후보의 구상이에요. 그게 이름이 기본주택. 이 기본주택은 뭐 분양형과 임대형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임대시장에서 임차인들이 자기 사는 지역 주변에서 또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아파트는 저 말이야 임대 아파트야.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양천구의 구청장이 여기에 공공임대가 대단지 들어오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 몇천 가구 공공임대가 들어오면 그 구청의 예산 중에서 그분들에게 나가는 돈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집가진 사람들은 임대가 들어오면 오히려 자기 집이 또 내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 짓는 공공임대나 이런 게 어떤 낙인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응? 그 임대에 살고 하는 분들이 그 차별받지 않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기본주택을 입지를 선택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다. 특히나 대한민국 지금 서울에 그 지하철역이 한 300개 넘게 있죠. 그죠? 그 300개 넘는 지하철역에다가 그 역 주변에 한 1,000호 정도씩만 딱딱 지으면요. 금방 이 임대 문제 사실 해결됩니다. 그 임대 사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금방금방 출퇴근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집이 퀄리티가 낮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다양하게 디자인도 이쁘게 해서 할 수 있다. 제가 저기 예전에 문재인 후보님 그 정해지고 나서 여기 구로구 천왕동 그 여성 안심주택 그거 가봤어요. 여성 안심주택 가보니까 우리 집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벽을 심지어 밀어가지고 안에 내부 공간도 조정도 할 수 있고 그 굉장히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13평인데 짓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짓는데 1억 그래밖에 안 들어요. 응? 그런 여성 안심주택들 이런 것들을 청년 취향에 맞춰서 그 서울 곳곳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기본주택 100만 원 사업이 우리 전월세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기본 국토 보유세입니다. 이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는 더 정교하게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야당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세를 폐지를 해버리면요, 이 대한민국이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부과된 그 세수입을 서울은 서울에만 몽창 쓰는 거예요. 그 국세로 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그 세수를 걷어가지고 지방을 위해서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세인 그 종부세를 갖다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균형 감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적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폐지했을 때 과연 집값이 잡히겠느냐? 절대 아닌 거죠. 그러면 청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혼부부 청년들은. 이래서 국세 폐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한 번에 뭐 몇백만 원씩 나왔을 때 사실 솔직히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어? 자영업에서 어렵게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뭐 이래 버는데 세금이 갑자기 툭 나왔다. 이럴 때 사실은 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실수요자들, 자기 한 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좀 융통성 있게 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집을 팔거나 해서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서로 계산해서 그렇게 내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방법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하면 아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국민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문제 때문이냐? 실제로 정책 결정하는 국토부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강남이나 그 서초 송파 강남 4구에 살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것들 또 무슨 발표해 놔놓고 시장은 전혀 달리 돌아간다 이런 불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 부동산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범위를 정해서 이 부동산 백지 신탁제 또 비필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의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산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10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중에 7, 8억이 거의 부동산일 거예요. 현금이 자기 자산에서 큰 비중을 그렇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이 가장 큰데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거래하는 이런 거는 잘못된 부분인 거죠. 아까 제가 그 신도시, 3기 신도시에 8조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드렸지만은 이 건설업자들이 그 건설 원가나 이런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분양이 뭐 40% 내지 60%만 분양이 되면 나는 선tor고 나간다 이런 계산에서 분양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양 원가 공개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선분양하는 나라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선분양을 왜 합니까? 선분양을 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그 1,000원을 갖다가 건설업체가 분양을 할 때 한 채당 10억이면 1조 되는 현금을 건설업체가 갖고 있습니까? 이 건설업체가 결국은 그 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빌리는 돈보다 자기들은 훨씬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금융하는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분양 원가를 전부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분양이 할 게 아니라 후분양을 하게 되면 대단위 단지를 안 하고 소규모 단지로 놔두고 실제로 그 세입자들이나 수분양자들이 그 아파트에 가서 보고 아 내가 우리 가족 사는데 아무 문제 없겠구나 내지는 한 70%라도 집이 지어진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후분양 제도예요. 후분양 제도를 하면 집값도 상당히 안정될 수 있다. 그 분양가 상한제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얼마 이상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집은 짓고 또 그 어떤 실수요형 집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찬성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건설 원가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재명 후보께서 워낙 이 부동산 문제에 참 골머리를 앓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이분은 경기도에서 실제로 그 1200만 명의 주거 문제를 실제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집을 짓는 거, 또 집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거, 또 거기에 딸린 여러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이 각 기관에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 기재부에서 그 LVT 뭐 이런 거 조정하고 하는 거는 기재부에서 하고 대출은 또 은행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내집 마련 대출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발표는 하는데 그거에 뒷받침되는 실제로 우리 선생님이 은행에 가서 내 생애 최초 내집 마련이다
이자 그러면 2.5% 해가지고 싸게 대출 뭐 3억 해주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되느냐? 안 돼요. 정부 발표하고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느끼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통일된 기관에서 해야 되겠다. 한 게 뭐고 하면 주택청이라든지 아예 주택도시부 이런 걸 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출이라든지 모든 임대 문제라든지 이 토지나 부동산 투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통과하고 그런 권한을 부여하자 하는 게 이 부동산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과거 정부와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5,200만 명 국민이 사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2,200만 가구를 구성하고 살고 그 가구가 필요한 집보다 대한민국에 집이 110%나 있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집 없는 사람한테도 공격받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공격받고 그래서 양쪽에서 공격받기 때문에 참 여러 곤란에 처해 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혼부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 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그 청년이나 이런 맞춤형 주거나 이런 걸 공급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새로 도입한 그런 제도들이 법률 개정이나 이렇게 늦게 되다 보니까 집권 4년 차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이제 그 제도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는 또 수년이 더 걸리고 해서 지금은 좀 공격받고 하지만은 잘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달리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밖에 그 공공임대 200만 호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기본주택 100만 호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 사업이 성공되게 되면 대한민국 전월세 시장에 800만 가구가 필요로 하는 거기에서 4분의 1 정도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월세 문제를 크게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권이 사실 5년에 이렇게 참 끝나서는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장기적인 목표하에 어떤 개혁 정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못다한 그런 정책을 또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민주공화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크게 박수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인데 정말 이 귀한 시간에 뭐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길동에 정말 1억 6천 아파트에 사는 서민이고 또 그 뭐 이사도 한 번도 안 가고 지금 20년 이상 그래 살고 하니까 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용선 의원님을 위해서도 크게 한번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국민들로부터 참 몰매를 맡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힘내시라고 크게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정말 지금까지 막 기준이다 해서 그 마음에 노심초사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또 이제 선전을 하고 계시니까 더욱 힘내시라고 크게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간 정책이 굉장히